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쉽고 재밌게 중국어를 이끌 저는 중단기 강현정 라오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것은 중국어가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뭐냐 한다면 한국어랑 1대1로 대응해서 뜻이랑 단어를 외웠는데 너무 비슷해 보이는 뜻이 많아. 그리고 이 단어가 확장뜻도 많아. 그래서 어디에 넣어서 써서 문제를 풀어내야 할지, 뭐 4급의 독해 1영역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중작을 했을 때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부터가 헷갈려. 왜냐면 한국어로만 뜻을 대입해서 외웠거든. 이래버리면 이제 중작 영역에서 쓰기 영역이죠.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이런 어려운 점이 가장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뜻이 언뜻 비슷해 보이고 뜻 구분도 잘 안 되는 전치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이 전치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 팁들을 대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 옆에 보이시는 한국어 문장을 보시면서 해당 문장 속에서 전치사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학교에서 일한다. 시험까지 5일의 시간이 있다. 우리 집은 어디로부터 그닥 멀지 않다. 제가 당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금 보이시면 이 뿅뿅뿅뿅 단어들이 모두 다 중국어에서 전치사로 표현이 돼야 할 부분들인데 사실 한국어에서는 이게 조사로보다 자유롭게 활용이 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중국어는요, 여러분들 조사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什么야? 왜요? 중국어는 무슨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의 문자. 맞습니다. 중국어는 표의 문자,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뜻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나열만 해도 자연스럽게 문장이 된다. 즉, 조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은는이가와 같은 조사가 없어도 뜻의 단어만 나열해도 문장이 된다네. 자, 그렇다면 이 뜻의 단어를 나열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나요? 첫 번째, 동작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어라. 말하는 화자, 듣는 청자 모두 이해가 되고 오해가 없도록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나열을 해줘라. 다음 두 번째는요. 중국어는요, 먼저 큰 수로 덩어리를 던져요. 그래서 큰 글의 윤곽을 먼저 잡아요. 나는 갔어. 나는 왔어. 난 먹었어. 그런데 구체적인 정보를 뒤에서 나열함으로써 내가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내가 먹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순서로 나열이 되는 거죠. 중국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이 되는 특징들이 있는데 지금 애매해 보이는 한국어의 전치사를 중국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어떤 단어들이 과연 전치사로 쓰일 것인가? 전치사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전치사는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왜 거기에 위치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치사라고 분류가 돼 있잖아요. 바로 이 이름에서 힌트를 얻었었는데 여러분들. 자, 앞전자죠. 앞에서 치사하게 굴어야지만이 의미 뜻이 사는 단어가 바로 누구다? 전치사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중국어의 전치사라는 것들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전치사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 자, 어떤 예외냐? 예를 들어서 빼이와 같이 피동문을 구성하는 전치사인데요. 해당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외 간혹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90%의 전치사는 어때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요. 누군가 앞에서 치사하게 굴어야지만이 온전히 전치사의 의미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치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건 누구냐? 맞습니다. 의미가 맞는 명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치사는 혼자 쓰이지 않고 누군가의 앞에서 치사하게 굴어야지만이 그 의미가 온전히 산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여러분 우리 상황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我们现在坐在火车上 저희는 지금 기차를 타고 있어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여기저기를 막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는 이 상황을 지금 한번 중국어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기차는 부산을 향한다. 이때 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치사로 찾아서 중작을 해라 그러면 대갈빵이 터지겠죠. 자, 그렇게 나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어는 뜻글자란 말이죠. 그렇게 동작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우선 단어들을 나열을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 기차라는 것이 철로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부산을 향하는 길은 이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차는 우선적으로 방향을 틀고 향해야겠죠. 우선 기차가 틀고 향하면
목적을 향해서 기차는 어떻게 된다? 오케이, 달린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로 나열을 해주는 거죠. 火车, 기차라는 것이요. 어디를 향하다 라는 뜻의 동사가 왕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 부산을 향해서开, 운전을 하고 있다, 운행하다 라는 뜻의 동사인 거죠. 사실 이때 이 왕이라는 뜻은 동사 뜻이 있어요. 어디를 향하다 라는 동사고요.开는 운행하다, 차등이 운전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짧은 단문이고요. 결국 기차는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방향을 향하게 된 거예요? 부산이라는 방향성을 향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동작이 발생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상황이네. 그러면 이거를 따로 동사로 그냥 분류하지 말고 어차피 번역을 할 때도 기차는 부산으로 부산을 향해서 운행한다라고 되니까 그러면 이 해당 내용을 우리 부사어라고 규정짓고 앞으로는 부사어로 구분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전치사는 이렇게 나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동작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전치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글자의 의미를 살려내면서 활용이 됐던 거예요. 자,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베이징 대학에서 공부한다. 이거 기초중국어 공부할 때 중작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법한 기본 문형인데 여러분들, 주어는 어디에서 동사한다, 툭으로 나열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나열이 됐느냐를 생각해 해보자는 거예요. 자, 주어는요, 동사 툭, 공부한다가 메인 수어 내용이에요.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려면 어쨌든 거점이 있어야겠죠. 베이징 대학에 진학을 했든 지금 베이징 대학에 가서 뭐 도서관에 위치하고 있든 어쨌든 그래서 위치를 먼저 잡고 거기 가서 이제 나는 다음 동작이 뭐예요? 공부한다 라는 동작인 거죠. 그럼 우리 요 순서대로 한번 단어를 나열해 볼까요? 我学习, 나는 공부한다. 요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모두 다 단어를 나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我은요 먼저 있어야 되죠. 위치하고 있다. 어디에? 베이징 다슈에, 베이징대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学习 공부를 해. 그래서 나는 북경대학에서 공부한다라는 문장이 我在北京大学学习라고 된 거고, 이 문장의 주어와 수어는 我学习라고 하지만 결국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를 상황으로 구분지어서 결국 문장의 세세한 내용을 발생한 곳을 꾸며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때 짜에는 우리 이제 동사로 구분하지 말고, 그럼 너무 헷갈리니까 전치사로 하고 우리 해석할 때는 어디에서 또는 어디에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고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되는 해석은 너무나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한국어로 1대1로 전치사를 외워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치사의 한자가 본연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이해하시면 이 전치사가 왜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했는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쓰여야 되는지,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점 또는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전치사 구를 이루어서 쓰여지더라. 왜 전치사 구라고 하냐? 전치사 뒤에 반드시 치사하게 굴어야 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HSK 4급 정도에서는요, 우선적으로 어떤 것들이 전치사로 쓰여지는지, 전치사를 볼 줄 아는 눈과 전치사가 굉장히 다양한 확장 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분화돼서 쓰여지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것들을 구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전치사가 크게 어떤 맥락의 의미 덩어리에서 쓰여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4급에서 기본적으로 그걸 먼저 잡고 나면 세분화된 다양한 상황들을 암기하고 구분짓는 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 자, 전치사가 나타내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것이 있냐? 장소, 시간, 원인, 대상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결국 동작의 수로, 즉 형용사나 동사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표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대요? 상황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상황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사어 있죠? 부사어가 이제 상황어들인데요. 부사어 안에는 단순히 전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사, 조동사, 전치사 세 가지가 있죠. 근데 다른 표현들과 다르게 전치사는 구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왜 이셔마나? 전치사는 반드시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명사와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쓰여지니까요. 자, 이 밖에 여러분 전치사는요, 부사어기 때문에 주어 뒤 수어 앞에 위와 같은 경우로 나열이 될 수도 있고요. 전치사는 이미 완벽한 의미를 기본적으로 전달하는 구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주어 앞에 위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때는 강조의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치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우선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전치사는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지금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전치사 중에 끈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자, 끈이라는 전치사는 한국어로 전치사 해석을 보면 무엇과 와 정도로 해석이 돼요. 무엇과 와. 근데 이렇게만 보면 왜 이런 뜻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무엇과 와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또 기본적으로 뭐 위이라는 것도 있고 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위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구분 지으려면. 그럼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한자 본연에 집중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집중! 여기 보면 오른쪽 블럭 있죠? 오른쪽 블럭은 걷다라는 뜻의 이 발족과 표현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블록은요. 사실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겨서 발을 내딛는 사람의 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꿈치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러면 발꿈치를 따라 뭐한다? 걷다란 뜻이에요. 발꿈치를 따라 걷는다고요? 그러면 혼자 걷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적어도 누군가를 따라서 걷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끈 같은 경우는 뒤쫓다라는 뜻의 동사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끈은 발꿈치라는 뜻도 있고 따라가다 뒤쫓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 의미에서 확장이 되어서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과 와, 누군가와 함께 이 동작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가 이것과 같이 두 대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전치사가 되어진 것이고, 자, 보시면 부사어는 어떤 순서로 나열돼야 돼요? 부추전이죠. 부추전의 순서로 나열이 돼야 돼요, 부사어는. 자, 부사어의 부추전은 뭘 나타내요? 부사, 조동사, 전치사 순서로 나열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치라는 부사가 있어요. 함께라는 뜻의 부사거든요. 이 함께라는 뜻의 부사는 전치사 끈 명사 뒤에 위치해요. 부사인데 왜 전치사 뒤에 가요? 왜일까요? 전치사 끈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전치사 끈이 무슨 뜻인데요? 무엇과 와 함께 동작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가 연결하고 있는 대상, 끈 누구와 함께 묶어서 수어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부사 이치는 다른 부사들과는 다르게 전치사 끈 뒤에 가서 끈이 나열한 내용을 묶어야지만이 온전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끈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물론 기본적인 룰은 부추전 순서로 나열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부사 이치는 끈 뒤에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예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我想跟爸爸一起去. 想 조동사예요. 저는요 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어요? 跟爸爸 아빠와 함께 이치 같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얘기할 때 누구랑 간다 라고도 하지만 누구랑 같이 간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표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는 부추전의 순서와는 좀 다르게 끈에 호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끈 뒤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기출문제 풀어봐야겠죠. 시작해볼까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우선 문장을 나열할 때는 항상 수어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수어를 찾으셨나요? 워는 수어가 되지 않을 거고요. 명사죠. 일단 비치할 때 치는요, 보통 어떤 기운 또는 기체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명사 단어를 종종 구성을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고 보시고요. 비라는 단어의 왼쪽 부수를 보시면 달월자인데 달월자가 다른 부수랑 같이 쓰여지게 되면 고기라든가 또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나타내게 돼요, 여러분들. 자, 비장을 나타내는 표현이요. 우리 신체에. 한의학에서 그렇대요. 비장의 기운이 약하면 성격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까다로워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기가 쉽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 보니까 비치라는 표현은 성격, 성과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성과를 부리다, 뭐 성격을 부리다는 좀 이상한데 보통 성과, 화를 낼 때 이 비치라는 명사를 갖고 왔었어요. 자, 성과를 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명사와 호응하는 동사가 필요해요. 어떤 기운을 내뿜는 것이기 때문에 파라는 동사랑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 비치 그러면 화를 내다. 성과를 부리다 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봤을 때 비치는 명사니까 호응하는 동사를 속어법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슈펜 같은 경우는 정도부사니까요. 그럼 유일하게 허후에 후회하다 그 다음 또이 하이즈 할 때 또이가 대상을 가리키죠. 누구누구에 대한 누구누구에게라는. 그렇다면 여기는 전치사구가 나왔으니까 다 마땅히 호응할 수 있는 동사가 없다라는 걸 파악해서 속어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죠. 파, 비치, 화를 내다, 성과를 부리다 라고요. 그러면 누가 화를 내는 건지 파악할 수 있겠죠. 화를 내는 대상은 워가 되는 거죠. 저는요 파, 비치
화를 냅니다. 근데 누구에게 화를 내요? 내가 벽 보고 막 화를 낼 리는 없겠죠. 화를 내는 대상이 필요하겠죠. 대상을 이끌어 나오는 전치사 또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누구에게 성과를 부리다, 누구에게 화를 내다가 또이 누구 파 비치 고정 형식입니다. 또이 누구 파 비치 그러면 허우호이는 자연스럽게 이 문장의 주된 수러가 돼서 맞아요. 주어 바로 뒤에 수러자를 위치하게 되겠네요. 我后悔 저는 후회합니다. 또이 하이즈 아이에게 파 비치 화를 낸 것을요. 이때 十分은요 정도부사로 매우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十分이 보였으니까 아마도 이 문장에 형용사 수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이 문장엔 형용사 수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심리동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심리동사는 다른 동사들과 다르게 심리적인 감정의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허회 후회하다죠. 그렇기 때문에 정도부사 수식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우 후회해요. 我十分后悔 무엇을요? 对孩子发脾气 화를 아이에게 낸 것을요. 저는요 아이들에게 화낸 것을 너무 후회합니다. 我十分后悔对孩子发脾气 이 문장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저희 기출문제였어요. 어떠셨어요? 맞추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일차 4급 단어 전치사 편이고요. 전치사 단어 30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이번 시간만 30개예요. 전치사 편은요, 전치사 자체가 그 단어의 활용 용도랑 그 다음에 확장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용법들을 좀 알아보고 단번에 외우고 알아보고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단어량을 좀 줄여서 30개지만 다양한 용법들을 좀 같이 쭈르륵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흑토차 눈에 딱 들어오죠. 자, 땅에 뭔가를 지어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확한 대상, 특정 대상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짜이 같은 경우는 동사로 존재하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존재한대요. 존재하다라는 동사가 툭 던져졌어. 그렇다면 뒤에 명사 목적어로는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오겠어요? 어디에 위치했는지가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짜이라는 글자의 특성상 뒤에는 명사, 장소, 목적어가 오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 있어? 在哪儿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在哪儿来着? 어디 있더라? 라고 고민하다가 책상에 있어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책상이라는 대상은 과연 장소 명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책상은 단순히 일반 사물명사란 말이죠. 자, 이런 일반 사물명사는 짜이라는 글자의 특성과 성격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짜이 뒤에는 올 수 없는 명사 목적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책상 위에 있어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책상이란 단어가 꼭 필요한데 이걸 어쩌지 싶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이럴 때는 장소 명사화 시켜주면 쓸 수 있는 거죠. 장소 명사화는 어떻게 시켜주나요? 요렇게 시켜주면 되죠. 뒤에다가 리 또는 샹과 같은 방위사를 붙여서 책상 위라든가 책상 안쪽이라든가 또는 책상 아래도 좋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짜이와 호응해서 일반 명사가 장소 명사화 되는 경우는 리 또는 샹이 많이 붙여진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처럼 전치사들은요. 기본적으로 글자 본연이 갖고 있는 뜻에서 확장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에서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때 에서는 어느 위치, 장소, 구체적인 곳에서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로 짜이가 쓰였을 때도 어떤 명사랑 호응해서 쓰여요? 장소 명사랑 호응해서 쓰일 거고 일반 명사일 경우에는 리 또는 샹을 붙여서 무슨 화 시켜준다? 장소 명사화 시켜준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응해서 자주 쓰여지는 시험에서 쓰여지는 문구 실제로 중국에서 중작 시험 중작도 좋고요. 단순 메모 같은 등의 중작에서도 자주 쓰여지는 고정 문형이에요. 在什么什么上 뭡니까? 이렇게 놓아놓고 보는 거죠. 위에다 놓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면, 범위를 나타내요. 我在工作上 그럼 제가 업무면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시야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 고려해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나타내요. 선생님의 지도하에 그러면 在老师的指导下 자 한자어를 저희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맥상통하죠. 지도하에와 같이 조건을 놓고 보는 거니까 좋아요. 두 번째 전치사 종
제가 외운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마치 사람 둘이서 달리기를 하려고 시작점에 딱 서 있는 모습이랑 전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려는 모습이네. 그런데 뜻도 딱 맞아떨어져. 자, 뭐뭐 로부터라고 해석이 되긴 하는데 꼭 한국어로 뭐뭐 로부터라고 해석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어디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종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시간, 공간상의 출발점, 요걸 나타내요. 출발점을 나타내고요. 근데 이 종이 종종 호응에서 쓰이는 전치사가 또 있네. 누구게요? 바로 전치사 떠입니다. 자, 이 전치사 떠는 뭘 나타내죠? 전치사 떠는 행위, 도달점 또는요. 행위의 종결 시간 등을 나타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하고 따오가 종종 이렇게 호응해서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형태로. 좋아요. 그 다음에 자주 쓰여지는 문장 형태. 종, 什么什么上看. 지금 보시면 윗상자가 쓰여주면 어쨌든 어떤 범위를 가리키는 형태로 많이 쓰여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판단해 봤을 때, 고려해 봤을 때 판단의 기준을 나타내는 전치사구 종, 어느 지점에서부터 上看 봤을 때. 세 번째 전치사구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치사 리. 굉장히 재밌는 한자예요. 자, 어떤 한자 모양새 같으세요? 우선 X자가 눈에 딱 띄지 않으세요? 뭔가 들어가면 안 될 곳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 한자를 쪼개보면 사실 여기는 구덩이에요. 여기 구덩이에 빠지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죽어. 그런데 지금 그 구덩이를 이렇게 막아놨어. 왜 막아놨을까? 지금 보도록 하자고요. 사실 이게 함정을 판 구덩이거든요. 그 위에 위장을 해놨죠. 자,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함정에 내 발이 걸려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내 발을 슬쩍 밖으로 빼는 모양새를 나타낸 게 바로 누구예요? 맞아요. 이 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빼는 모습,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낸 게 바로 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별하다 할 때 쓰여지는 글자가 바로 리입니다. 리비에 그러면 이별하다예요. 발음도 참 비슷하죠. 리는요, 시간, 장소로부터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고 이게 기본 한자의 뜻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치사로 확장이 됐을 땐 어떻게 쓰여져요? 어디로부터 시간, 공간상에 떨어진 정도 그 간격, 범위를 나타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 생일까지 3일 남았어. 이런 표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언제까지라고 해석이 되니까 지금 보이시는 아까 언급했던 따오를 종종 연관지어서 바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때까지는 앞으로 3일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3일이라는 시간 간격, 범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 생일 还有3天 이런 표현을 써요. 전치사 리를 써야 정확한 거죠. 그래서 리 시 공간상에 떨어진 정도를 가리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4번 가볼게요. 위 보시면요. 이 한자는 사실 별다른 뜻이 없어요. 왜 뜻이 없느냐? 자, 이 단어 자체 이미지에서 보시면 되는데 어떠한 말이나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소리를 내고자 입을 우선 크게 벌렸어. 입을 크게 벌리고 여기서 호로로로 어떤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나타낸 게 바로 위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제 목구멍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뜻은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시작, 확장돼서 출처를 드러낼 때 쓰이고요. 별다른 뜻이 없기 때문에 해당 전치사는 단독으로 다른 명사랑 전치사구를 이뤄서 어떤 상황을 구성한다기보다는 동사 뒤에 쓰여서 동사의 의미를 보완하는 전치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보어의 형태를 구성해요. 동사와 함께 보어의 형태를 구성해요. 그래서 동사 뒤에 위가 있으면 이 표현은 동사 보어 덩어리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위가 암묵적으로 나타내는 건 출처의 의미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주 쓰여지는 고정 표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삐이의 위. 자, 삐이의가 졸업하다라는 동사고 위가 전치사인데 보어로 쓰인 거죠. 졸업을 했어요. 어디로부터 졸업을 한 거예요? 출처죠. 그 다음에 언제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삐예위 칭화다주에 그러면 칭화대를 졸업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언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삐예위 2002년 그러면 2001년도에 졸업을 했다도 되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여러분들 확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추성유 그럼 뭐겠어요?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 밖에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취财유 이거 볼까요? 취财. 자, 취财. 취가 취득하다, 획득하다, 얻다.财가 뭐예요?
소재를 나타낸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재료,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다, 어디서 소재를 얻다가 자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종종 출처를 나타내고 그리고요, 동사와 함께 보어를 구성하는 형태.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이 쯔라는 한자는요,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한 거냐? 코의 이미지를 형상한 거예요. 코에 있는 이 주름까지도 표현한 게 바로 이 쯔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코가 어떤 의미를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죠. 콧대가 높다 라든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코가 우리말에서도 그렇고 중국어에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중국 문화권에서 상대방의 코를 삿대질하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코를 막 가리키면서 얘기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전치사로 의미가 확장이 됐을 땐 어떤 뜻을 나타낼 것인가? 코가 나 자신이잖아요. 모든 일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출처. 위도 그렇고 쯔도 그렇고 출처, 시작점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쯔도 위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동사 뒤에서 보어로 쓰이면서 동사의 시작점, 출처, 기본기, 기본점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쯔하고 위가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라이쯔 위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게 라이라는 동사 뒤에 전치사인 쯔하고 위가 같이 쓰여서 지금 보어로 쓰여진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가 잘 없는데 쯔하고 위는 별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쯔하고 위가 같이 쓰일 때는 쯔 먼저 그 다음에 위가 옵니다. 뭐뭐로부터 시작되다 라는 표현은 라이쯔 위, 라이쯔 위, 라이쯔 위 입에 붙여놓는 게 좋겠죠? 6번 요 밭에다가 물을 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자, 밭에 물을 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간, 처소의 기점, 출발점, 기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로, 언제부터, 어디로부터 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이 밖에 좀 뜨아하긴 한데 밭에다가 물을 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뭐 기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필요할 거고요. 어떤 것들이 잘 모여져야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밭에다가 물을 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요가 조직의 구성을 나타낸다는 게 뭐 마냥 어색하지만은 않아요. 요 셔머 꼬정이라고 해서 아이고, 제가 여기다 써도록 할게요. 요 꼬정이라고 해서요. 구성하다라는 동사와 함께 무엇으로 구성돼 있다. 조직의 구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이 밖에 이제 마지막 용법은 좀 많이 어려운 건데 피동문을 구성하기도 해요. 자, 중국어에서 피동문 하면요, 사실 여러분들 중국어가 피동문이 의미적 피동문이 있어요. 이거는 별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의미상 피동문을 구성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빼이와 같은 특정 전치사구를 써서 피동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처럼 특정 전치사구를 써서 피동문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는 강조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피동문은 원하지 않는 결과로 되어지다, 불행하게 되어지다라는, 피해를 입다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쓰여지는 게 피동문이거든요. 근데 이 여우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우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기는 하는데 피해의 의미는 없어요. 시작점을 나타내고 출발점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물을 대는 모양 쓰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의 글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동문을 구성을 하긴 하는데 일처리의 책임자, 누가 했다, 누가 했음을 강조할 때 쓰여져요. 자, 예문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这件事由我决定 이런 문장이 있어요. 这件事由我决定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일은요, 제가 결정합니다. 굳이 이런 말을 꼭 피동문으로 이거 직역하면 이 일은 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는 말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 말은 굉장히 어색해요. 이 일은 내가 결정해 라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이 말을 우리가 피동문으로 꼭 표현을 해야 될 일이 있나? 결정이라는 건 내가 하는 건데 이걸 왜 내가 하는 거잖아. 근데 피동문으로 왜 표현해? 하고 싶죠. 근데 문장 구조를 보면, 자, 이 일은 주어긴 하지만 사실 동작에 영향을 받는 목적어인 거고요. 하는 주체, 결정하는 주체는 이 전치사 요 뒤에 숨어 있어요. 문장 구조 자체가 딱 피동문의 구조인 거예요. 보면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서 뉘앙스를 달리하거나 조사를 써서 우리말은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문장의 순서를 조금 뒤틀려야지 그 강조의 뉘앙스가 살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일은 제가 결정해요 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 일은 다른 사람 아니고 바로 내가 책임자야. 제가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뉘앙스가 팍팍팍 들어가 있는 거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7번, 8번은 애초에 뜻을 맞아요. 띄워놨어요. 무엇을 향하여예요. 둘이 뜻이 같아요. 그 뜻이 같은 전치사들은 참 애매해요. 이거를 다 분리해서 외우려면 대갈박이 진짜 터질 것 같거든요. 자, 이럴 때 외울 수 있는 팁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순전히 외운 팁이 있고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집이잖아요, 그렇죠? 집에 창이 나 있어요. 근데 창이 계속 닫혀 있으면 답답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을 좀 열어줘야겠죠. 그래서 창을 열기 위해서 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지금 확실한 게 뭐예요?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주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 무엇을 향하여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부산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간에 뭐 다른 길로 뭐 그런 의혹이 전혀 없이 아마 부산의 목적지에 도달을 할 거예요. 이 점을 강조하는 전치사가 바로 방향의 전치사 시앙이고요. 아래 왕 보시면 왕심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무학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로부터 심리를 더 이동하면 당신이 도읍지로 세울 만한 아주 좋은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 왕의 무엇을 향하여는 사실 무엇을 강조하느냐? 목적지로 이동하는 이 과정 자체, 행위,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왕푸산 취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지만 중간에 또 좋은 뭐 관광지라든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중간에 얼마든지 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왕은 이동하는 과정, 행위 자체를 강조해서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버스 기사님께 예를 들어서 기사님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냐 묻는 거니까 전치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쌍날 취보다는 왕날 취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특정한 목적지를 지금 묻는 게 찝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버스가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전치사 왕이 정확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시향이 갖는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 다른 뭐 어디를 향하여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추상적인 행위를 받지 못하는데 시향은 받을 수 있어요. 예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타 시향이 表示感谢 그는 여러분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무엇을요? 감사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表示은 어떤 감정을 드러내다, 표시하다라는 거죠. 추상적인 행위예요. 자, 이런 추상적인 행위는 시향만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왕 같은 경우는 뒤에 사람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사람 명사가 올 때는 어쨌든 이건 구체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단순 사람 명사가 오지 못하고요. 그럴 때는 줄 또는 날과 같은 방위사를 붙여서 장소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쪽을 보세요 할 때 왕我这看과 같이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또이에 대한 이미지가 벌써 출연을 했는데요. 보시면 왼쪽의 부수는 손을 이렇게 뭔가를 꽉 쥐고 있는 모습. 본래는 사실 촛대를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 부수는 마디촌자라고 하죠. 예전에는 손가락이 마디를 통해서 길이를 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마디촌자도 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손과 손이에요. 그런데 무언가를 쥔 손 하나와 길게 뻗은 손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모양새. 즉 누군가를 대면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강조한 게 바로 누구예요? 뚜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에 대하여, 특정 대상에 대하여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이 얘기를 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뭐 어떤 감정이라든가 뜻을 표현하고자 할 때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대상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낼 때 전치사 뚜이가 쓰여집니다. 자, 그 다음 10번 전치사 끈. 왼편의 부수는 걷다랑 관계가 있는 부수예요. 그리고 오른편의 부수는 딱딱하게 굳은 살이 올라온 발의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뒤꿈치를 나타내요, 여러분들. 그러면 누군가의 뒤꿈치를 따라 걷는 거예요. 뒤꿈치를 따라 걷는다라는 건 혼자 걷는다라는 게 절대 아니죠. 같이 함께 걷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해당 동작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엇과 또는 누구누구에게 함께 동작함을
동작하는 대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함께라는 뜻의 부사 이치가 쓰여진다라고 했었죠. 이치는 함께라는 뜻의 부사긴 하지만 의미 호응 때문에 부사지만 전치사 뒤에 위치해서 끈 누구 이치 동사 그러면 누구와 함께 동사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왼편은 별을 나타내요. 오른편은 먹는 입이에요. 자, 우리가 별을 수확해서 곡식을 양식으로 해서 함께 나눠 먹는 것. 먹는 행위죠, 여러분들. 먹는 행위는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함께 나눠 먹는 화합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10번, 11번 의미는 같아요. 누구누구와 연결되는 대상을 나타내는데 이때 11번이 조금 더 강조하는 건 조화롭게. 함께 합을 이루면서 기쁨의 뜻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약간 서술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자체를 그냥 강조하는 거지 화합이라든가 즐거움의 뉘앙스는 좀 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의 차이를 줄 때도 전치사를 조금 달리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2번 weigh라는 한자를 보시면 지금 힘력자가 쓰였죠. 힘을 내고 있어요. 근데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힘을 내고 있어요.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어떤 동기도 있죠.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낼 때는 weigh를 weigh라고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13번 gay 되겠습니다. 자, gay 왼쪽 부수는 실타래고요. 오른쪽 부수는요. 지금 그 이미지를 바로 갖고 와보도록 할 건데 자, 사람이 한 명도 굶지 않도록 다 먹을 수 있도록 실처럼 끊어지지 않게 모두에게 물자를 제공하는 모습을 나타낸 한자가 바로 gay예요. 그래서 동사 뜻이 주다라는 동사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뭡니까? 전치사 누구누구에게인데 이때 에게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거죠.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 근데 이때 행위의 대상이 여러분들 수혜자인 경우가 많아요. 뭐 간단한 예로 我给你们翻译吧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번역을 해드릴게요.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익을 얻는 사람이 종종 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줘서 그 사람이 뭐 작은 이익이든 큰 이익이든 뭐 예를 들어 멀리 햄버거 집에 갔어요. 근데 멀리 케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찹 좀 누가 줬으면 좋겠는데 했을 때 에이 我给你吧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게이가 가는 이미지가 뭐예요? 상대방에게 케찹을 전해줌으로써 상대방이 작은 이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런 종종 대상과 행위가 오게 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14번 B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사람이 키를 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치사로 무엇보다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비교의 대상이 be 뒤에 오게 돼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오고 주체자가 앞에 주어 자리에 있겠죠. 이게 비교문을 구성을 해요. 자, 그럼 비교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여러분, A랑 B를 우선은 비교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비교의 내용이 똑같은지 차이가 많이 나는지 얼마나 나는지까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문의 구성은 A가 B보다 어떠하다 수러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때 구체적인 정도의 차이는 수러까지 먼저 언급이 된 다음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많이 나는지 몇 개 나는지 적게 나는지 내용이 오게 돼요. 자, 16번 짱 요거 되게 재밌는 한자예요. 자, 왼편은 보시면 나무 조각이거든요. 고기를 잡은 손이에요. 이게 전시에 장군이 나무 조각의 이 평평한 면을 우선은 사용해가지고 평평한 면을 놓고 그 위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올려놓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승리를 기원하는 제물인 이 고기를 손으로 올려놨다라는 건 승리를 기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즉 미래를 축복해줘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짱이어서 본래 장차의 의미를 나타내요. 이 밖에 처치문에서도 쓰여요. 특정한 대상을 콕 집어서 특정한 대상에 동작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버리다라는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특정한 대상을 콕 집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다. 짱은 서면어의 서면어 처치문에 쓰여지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 대신 바가 찌앙으로 바꿔 쓰일 수도 있다. 찌앙이 바로 쓰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17번 뚜이 위 되겠어요. 위 나왔어요. 출처를 드러낸다라고 했었죠. 이때 역시나 별다른 뜻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전치사랑 같이
함께 쓰여서 전치사를 구성을 했어요. 자, 뚜이는요, 무엇을 대상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뚜이 같은 경우는 특정 집단 대상에 대하여라는 뜻을 나타내요. 뚜이 뒤에는 집단 전체가 오게 되고, 꽌위도 뜻은 같아요. 꽌위도 무엇에 대하여 관하여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 집단 안에 있는 대상 하나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것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꽌위를 써요. 자, 꽌위의 꽌자는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열리지 않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실타래 등으로 꽁꽁꽁 묶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한 아주 세세한 범위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글자가 바로 꽌이에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 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람이 손으로 넓적한 것을 잡아주고 있는 모양새. 그래서 저는 트레이를 잡아준 모양새라고 하고 외웠거든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담아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다라는 뜻을 위가 갖고 있었어요. 고대 한어로. 이 밖에 더불어 함께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로 쓰였을 때도 무엇, 과, 와의 뜻이 누구랑 같아요? 끈이라든가 흐와 같이 연결하는 전치사로 쓰여져요. 이때 위는 서면어에 더 많이 쓰입니다. 딱딱한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20번 왜일러. 자, 왜 나왔죠? 무엇을 위해서 또는 무엇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왜일러로 쓸 때는 목적만 나타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하기 위하여 목적 동기를 드러냅니다. 자, 21번 여유 역시나 위 나왔어요. 출처를 나타내고요. 여우는 역시나 시작점을 나타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출처, 이유는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위는 무엇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22번 끈쥐 되겠어요. 자, 끈, 뿌리 할 때, 근본할 때 뿌리 근자고요. 쥐는 뭐예요? 증거입니다. 그러면 뿌리와 명확한 증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빼박인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 어떠한 내용에 근거하여. 그래서 허위로 그냥 막 주절주절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근거 이유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전달할 때 쓰여지는 게 끈쥐고요. 자, 안저 역시나 의미는 22번과 비슷해요. 안저는요 역시나 무엇에 따라서인데요. 이때 따라서는 행위의 기준이에요. 왜냐? 안 하고요. 저 모두 행위의 기준을 표시를 해요. 자, 이때 안은요 시간의 기준을 나타내고 저는 모방의 기준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글자가 만나서 무엇에 따라 라는 행위의 기준을 나타내는데 안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손수부수예요.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 자, 집안에 있는 여인이죠.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어요. 어머니는 시간에 따라서 하는 행위들이 참 세분화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기준을 나타내는 안 하고요. 저는요. 보시면 햇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 있고요. 초선이라는 예쁜 여자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모습을 드러낸 게 쩌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동을 비춰보고 또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행위도 또는요 사진을 찍는 행위 직접적으로 모습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담긴 게 바로 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확실한 행위 기준에 따라서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24번 보도록 할게요. 바예요. 손잡이를 이렇게 꺾여져 있는 손잡이를 손으로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특정한 것에 대해서 행위를 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치문을 구성하죠. 특정한 대상에게 동사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처치문을 구성하는 전치사입니다.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왼편의 붓은 옷의자, 오른편은 피역, 가죽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옷으로 만들었어. 아, 이건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쵸? 되어지지 않길 바라는데 동물 누가 원하겠어요. 그쵸? 그런데 되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 글자가 피동문에 쓰여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피동 대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주어가 빼이 대상에 의해서 동사수로 되어지다라고 문장이 구성이 되죠. 이때 실질적으로 동작한 자는 빼이 뒤에 숨어 있고 동작의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은 주체자는 주어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게 피동문의 구성이었어요. 자, 27번 라이츠 어떤 점을 나타냈죠? 출처, 시작을 나타냈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오다라는 뜻이었어요. 라이즈. 자, 출생자. 자, 위치하고 있는 명확한 지점, 장소, 시점을 나타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태어나다라는 뜻이 출생자. 이때는 장소 명사만 오게 됩니다. 시점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29번 되겠어요. 飞往. 자, 飞 날다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往 전치사인데 보어 전치사가 보어로 쓰인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죠? 자, 이때 왕이 강조하는 건 이동하는 방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이동하면 나는 모습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 비행하다. 飞往. 자, 走向. 走 걷다라는 동작이고 向 어딘가를 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 걷다가 走向 목표가 확실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목표 또는 목적지로 무조건 다 나아갈 겁니다. 이 밖에 向은 뒤에 추상적인 대상도 올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走向이라는 표현에도 그러한 의미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我们一起 우리는 함께 走向 걸어 나가자. 어디로? 未来 미래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받는 거죠. 미래를 향해 걸어갑시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모든 내용이었네요.